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또 변동성 장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은 블루호크 이동훈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타이틀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호재보다는 악재의 완화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미국의 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좀 나와야 심리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 지난 주만 밀린 것도 좀 그런 요인이 많다고 봐야죠. 예, 뭐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악재거리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재를 어떻게든 틀어막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이제 쏟아붓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돈을 쏟아부으면서 한 2달, 3달 정도는 버틸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정도만큼 반등해도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호재거리가 다 노출이 됐습니다.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금리는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태고 양적 완화도 무제한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고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자금도 이제 통과가 돼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고민은 이제 악재가 완화되는 수준으로 가야지 이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악재들이 조금은 이제 완화되는 지표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보통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라고 해서 기업의 신용도가 별로 좋지 않은 기업들의 리스크, 뭐 이걸 이제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달러 부족 현상이 좀 강했었는데,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이런 리스크는 조금 완화가 됐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악재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점을 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투자자들은 이쪽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변 재료는 이제 국제 유가라든가 아니면 달러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주목하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데이터 또는 치료제의 등장이 어떤 형태로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 재료 양에 따라서 시장이 좀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측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는지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4월 중순은 쉽지 않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빌 게이츠도 얘기를 하는데 4월 한 말 정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4월 말 얘기하고 있어서 될진 모르겠으나 일단 기대감들을 한 4월 말 정도까지는 조금 이연시켜 놓은 그런 상태고요. 유가 말씀하셨는데 유가가 좀처럼 못 올라오네요. 20.7달러로 맞췄어요. 이제 정말 10달러대로 한번 들어갈 것 같은 기세인데요. 예, 유가 흐름 체크해 주세요. 예, 지금 지난 주말에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소식도 전해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가까지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는 원유를 팔면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19센트 정도 배럴당 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원유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지금 10달러 이하, 뭐 3달러, 5달러에서도 지금 거래가 되는 원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은 이제 생산 단가가 다르니까 생산 단가가 높은 데는 지금 가격에 팔면 손해가 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저장을 못 하는 단계. 그럼 저장 시설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생산하는 걸 억지로 해도 지금 밀어내야 되는 단계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유가가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죠. 근데 지금 봐서는 일단 뭐 러시아 이게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저장 시설 늘려서 저장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것도 한시적인 여건밖에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사우디 이제 미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흐름에서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좀처럼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주말 뉴스를 보면 러시아 쪽에서는 좀 대화할 여지도 좀 남겨놓은 것 같은데 사우디에서는 그런 적 없다, 대화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현재로서는 일시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긴 하겠습니다만은 셰일 업체의 파산이라든가 이런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에서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좀 변동성 나오다가 어느 정도 역시 뭐 코로나19하고 좀 같이 맞물려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정점을 쳤다라고 되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도 전 세계 수요가 감소하면 다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지탱해줄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 하락 이후에 일정 시간 지난 후에 다시 반등하는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원유는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워낙 그 기저가 레벨이 낮아서요. 원유를 좀 투자하고 싶은 국내 투자자들도 있는데 원유 선물 ETF나 ETN이나 이런 게 있는데 좀 마땅치 않죠. 국제 시세를 좀 잘 못 쫓아가는 것 같고 변동성도 있어서. 그렇죠. 예, 지금 국제유가 보면 사실 제로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미국에서 그 각 저장돼 있는 탱크들 이제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한 20% 정도까지는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말 바꾸면 이제 추가적으로 증산을 엄청나게 하지 않는 한 2-3달 정도까지는 아마 급격하게 폭락하거나 그런 형태보다는 지금 수준의 등락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본다라면 또는 치료제가 일정이 나온다라고 본다라면 그 시점 확인하고 오히려 들어가는 게 지금부터 뭐 국제유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5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좀 확인하고 진입해도 이제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변동성 위험이 올 때는 외환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다시 좀 지난주에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좀 올라붙는 모양새예요. 10원 올라서 1220원인데요. 예. 대략 그 환율의 변동 범위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면 될까요? 지금 일단 근본적으로는 워낙 약세 국면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달러 강세였잖아요. 네. 전 세계 모든 이제 화폐 자체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금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러게요. 이제 네. 그 달러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단 급한 불은 꺼졌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어떤 돈을 풀면서 그리고 통화 스와프 이제 그 주요국들과 좀 맺어지면서 달러 공급을 충분히 늘렸고 그 영향으로 또 우리나라 이제 그 증권사를 비롯해서 ELS 상품 때문에 최근에 증권사에서 달러 수요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이제 숨통을 좀 틔워준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단 1,300원이 방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200원과 1,250원 사이에서 이제 좀 공방을 벌이는 흐름이 나오다가 점진적으로 본다라면은 결국 이제 여름철 지나가면서부터 대부분 코로나19는 좀 완화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박스권 이후에 1,200원 이하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좀 독특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로화 이제 상업적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고 투기적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에는 유로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세 포지션이 되게 우세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은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유럽 자체가 지금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만한 명분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달러와 약세로 베팅한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달러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서 달러 분석 이제 과수요는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지금 당장은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서 뭐 말씀드린 대로 1,200원, 1,250원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200원 이하로 다시 향해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쓸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다 쏟아낸 상황이고요. 다음은 경제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지난한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단기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줄줄이 나오겠지만 이번 주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줄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나만 나왔죠. 근데 이번 주는 ADP 민간 고용, 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게 줄줄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뭐 15만 명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만 명 정도,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또 이번 주에도 400만 명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지금 예상치는 300만 정도로 돼 있는데 400만까지 지금 높여서 잡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을 지금 3.9%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였는데 3.9%.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긴장도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정책이라는 게 한 2달, 3달 정도 견디게끔 해주는 정도 정책이지 네. 근본적으로 이제 환경을 바꿀 수 없는데 이 상태에서 고용 부진 현상이 오래 간다라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다른 지표는 조금 배제하고라도 고용 지표는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그 고용 지표 전후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 오히려 악재가 노출됐다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었는데 뭐 이번 주에도 동일한 반응이 나오는지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원자재라든가 외환시장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 같이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가운데 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원래는 이제 시장이 불안하면 안전자산으로 금 가격이 올랐다가 그것마저 불안하다고 해서 달러로 가면서 금도 밀렸다가 다시 좀 금이 올라오면서 그 좀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면 금값이 더 오를 거 아니냐. 골드만삭스는 12개월 내 1,800달러를 불렀고요. 이전의 고점을 갈 거라는 기대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1,625달러인데요. 금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금값이 지금 국면에서는 올라가 주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좋죠. 왜냐하면 네. 극단적인 현금화 현상을 나타낸 게 금의 하락이었잖아요. 네. 근데 뭐 금조차도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은 다 판다라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값이 점진적으로 올라가 주는 게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뭐 안전자산 추구하는 거다 이런 걸 떠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8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풀렸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 그리고 경기 둔화라는 거는 지금
대체로 보면 지난 주말에 나왔던 그 미국 증권사들별로 추정치를 보면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3,038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상저하고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조금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풀린 상태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시각은 아슬아슬하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금으로 좀 자금이 일정 수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금은 이제 이전 같이 어떤 뭐 급등락보다는 좀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채권도 사실 불안하니까요. 그동안 사실 채권값은 너무 많이 오른 바가 있어서 그러면 소위 이제 위험 자산 주식과 함께 일정 부분은 금에 대한 투자를 좀 포션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이제 금을 네. 투자로 볼 거냐 해지로 볼 거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둘 다 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어떤 형태든 금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네. 금에 대해서는 뭐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선택도 대안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으로 사실은 금을 그렇게 투자적, 투기적 성향으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느냐? 그거보다는 자산 구성할 때는 사실 해지 차원으로 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거죠. 그런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자, 전략이 어쨌든 간에 다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첫 주 눌려서 시작한다. 예.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네요. 나름 코스닥은 그래도 좀 에너지와 재료들과 기운이 좀 있어요. 전략이나 관심 섹터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악재 완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을 보면 지금은 지난주는 호재로 지탱을 했다면 이번 주에는 좀 악재가 완화되는 재료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뭐 렘데시비르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악재 어느 정도 내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그러나 일방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국면도 역시 벗어났다라고 본다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어떤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 가령 뭐 수출주들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모아놨던 종목군들, 뭐 IT, 5G,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분할해서 점진적으로 좀 매수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매수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조금 이제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였다가 외국인들 매도 완화가 확인이 되는 시점에 대형주 비중을 다시 늘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고요. 아까 그 섹터 얘기한 거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예, 뭐 IT라든가 IT. 5G라든가 네. 바이오인데 사실 바이오가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그러니까 치료제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으로 한정해서 좀 국한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돈 잘 버는 인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